트럼프는 대만을 중국에 팔아 넘겼습니다. 5월 14일 베이징에서 미중 회담이 열렸는데요. 정상회담 직후 트럼프는 누군가가 독립을 추진하는 상황을 바라지 않는다. 미국이 우리를 지지하니 독립하자고 말하는 상황을 원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더 나아가 현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면 중국도 괜찮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양안 긴장의 책임을 대만에 돌렸어요. 미국이 전쟁하러 9,500마일을 갈 수 없다고 주장을 하고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를 협상 카드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만 라이칭도 총통을 이름으로 부르지 않고 지금 대만을 통치하는 사람 이렇게 불렀고요. 대만 정부 입장에서는 당연히 동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중국과 대치하고 있는 대만에겐 미국의 보호가 정권 존립의 유일한 담보잖아요. 그래서 트럼프는 군사적 보호 여부를 가지고 대만과의 협상 지렛대로 삼아서 대만 경제를 미국으로 뜯어가려 하고 있습니다.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뭐라고 했냐면 뉴스네이션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필요로 하는 반도체의 95%가 대만에서 생산되고 있다면서 이 칩 제조를 미국으로 옮겨와야 된다고 주장을 했어요. 50대 50으로 나눠야 한다고 하면서 미국에서 짓지 않으면 관세는 100%가 될 것, 이렇게 노골적으로 압박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 트럼프 방중 직후 대만 무기 판매가 협상 카드라는 발언도 반도체 산업을 더 뜯어가기 위한 시도 같은 건데, 그래서 이미 대만은 올해 1월 15일 관세를 20%에서 15%로 인하하는 대신 대만 기업들이 미국에 2,500달러를 투자하고 추가로 2,500달러 신용공여를 보증하며 TSMC가 애리조나 투자 규모를 1,650억 달러에서 더 확대한다는 약속을 받아냈어요. 미국의 전략은 명확합니다. 중국과의 대치 상태에 놓인 나라들에 대한 군사적 보호를 인질로 잡고 산업 기반을 전부 다 바치지 않으면 중국으로부터 지켜주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트럼프는 한국에게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만일 대만과 한국이 미국의 군사적 보호를 담보받기 위해 제조업을 미국에 바친다면 미국은 빈강정이 되어버린 대만과 한국을 중국에게 내다 팔 거예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볼게요. 오늘 이야기할 세미나에서 저는 중국 자체가 미국의 기획임을 주장해 보려 합니다. 중국은 미국의 기획된 적성국이에요. 미국이 동맹국들의 부상을 억누르고 동맹국 경제를 무너뜨리기 위해 만들어낸 게 바로 중국입니다. 그게 바로 마오 시대에 아무것도 없었던 중국이 경제 대국으로 급부상할 수 있었던 배경입니다. 물론 이건 어디까지나 하나의 사고 실험이고 국제 정치를 볼 때에는 항상 사고 실험을 하면서 여러 가설들을 세워보고 그 설명력을 검토해야 해요. 절대 100% 신봉할 필요가 없고 한번 쭉 들어보시고 설명력이 있는지 그리고 없다면 어떤 부분에서 그런지 각자 검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댓글로도 남겨주시면 제가 시간이 날 때 한번 답을 해볼게요. 그럼 사고 실험의 내용으로 들어가서 기획된 적성국 가설이 잘 믿겨지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 기획된 적성국 전략은 고대에서부터 쓰이던 지정학적 전략입니다. 고대 로마 제국은 자국의 지정학적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관리된 국경 전략이라는 걸 썼어요. 로마사 연구자 러투악은 로마 제국이 국경 너머 완충지대를 형성해 영향력을 투사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의도적으로 국경 너머에 적을 유지하는 전략이에요. 직접적인 통치가 어려운 곳에서는 완충지대에 있는 이민족들이 성장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적성국을 세워두고 적성국에게 위협을 당하는 이민족들이 로마 제국에 종속될 수밖에 없게 하는 거예요. 파르티아 왕국이 가장 좋은 사례인데 로마는 파르티아 왕국을 적성국으로 남겨둠으로써 국경과 맞닿아 있는 아르메니아의 여러 이민족들의 자발적 복종을 얻어냈어요. 이민족들은 자진해서 로마에게 인지를 보내고 로마군의 통과를 허용을 하고 외교적으로 로마 편에 섰습니다. 그래서 적성국의 존재를 통해 로마는 국경지대 이민족들을 관리한 건데 이게 바로 로마의 관리된 국경이에요. 그리고 적성국 또한 통제 가능해야겠죠. 이걸 가능케 하는 게 바로 경제적 상호 의존입니다. 로마와 파르티아는 280년간 공식적으로는 적대 관계였지만 그 사이 교역량은 계속 증가했어요. 그래서 파르티아와의 동방무역이 제국 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압도적이었습니다. 로마는 파르티아를 통해 비단과 후추, 향신료를 들여오고 로마는 금화와 은화, 유리 제품을 판매를 했는데 파르티아와 전쟁을 하는 동안에도 로마는 한 번도 교역을 단절한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교역로는 단 한 번도 차단된 적이 없었고요. 그래서 로마와 이렇게 경제적으로 엮인 파르티아는 로마를 유의미하게 위협하지 않았고 로마도 파르티아를 통해 국경지대 이민족들의 자발적 복속을 그리고 파르티아의 행정력을 통한 교역로의 보호라는 이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로마의 가장 큰 위협은 국경지대에 있는 종속적인 동맹국들인데 국경을 맞대고 있기 때문에 로마를 언제든지 침범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들 동맹국들을 지배 아래 두기 위해서 멀리 떨어져 있는 파르티아를 적성국으로 두고 동맹국들이 자발적으로 복속될 수밖에 없게 한 거예요. 고대의 이런 원시적인 전략은 현대에 들어서서 훨씬 더 정교화됐습니다.
미국은 로마가 할 수 있었던 그 어떤 전략보다도 훨씬 더 정교한 기획된 적성국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중인데, 고대 제국인 로마가 또 다른 제국인 파르티아의 경제를 처음부터 만들어낼 수 없었던 것과 달리 자본주의 제국인 미국은 중국 경제를 만들어낼 수 있었어요. 영국 자본이 미국을 만들어냈던 것처럼 미국 자본도 오늘날의 제조업 초강대국 중국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럼 이제 미국이 어떻게 중국 경제를 만들어냈는가에 대해 알아볼 건데, 일단 먼저 봐야 될 건 미국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이런 거예요. 미국은 자본주의 제국입니다. 여기서 자본주의란 자본에 의해 움직이는 경제체제를 의미해요. 그럼 자본은 무엇인가? 모든 것이 돈으로 살 수 있는 상품이 되어서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물건을 만들고 사고 파는 과정 자체를 의미합니다. 간단히 말해 돈을 쥔 사람이 만들고 사고 파는 경제의 전체 과정을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옛날에는 제국이 군사적으로 점령을 해야만 다른 나라들을 지배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자본주의 제국은 자본을 통해서 경제적으로 다른 나라들을 종속시키고 지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자본주의 제국의 원형이 바로 영국이에요. 영국은 인도에 군대를 주둔시키긴 했는데 인도의 영토가 너무 커서 온전히 지배하기에는 어려웠어요. 그래서 영국의 군대가 아니라 영국의 산업자본의 단체인 맨체스터 상공회의소가 인도를 실질적으로 지배를 했습니다. 맨체스터 상공회의소의 자본가들은 인도에 무관세로 자국 기계제 직물을 쏟아부어서 인도 직물 산업을 무너뜨리고 영국 수입산 제품에게 의존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상공회의소는 인도의 원료 산업에 투자를 해서 인도 경제를 영국 산업을 위한 원료 공급지로 재편을 하고요. 영국을 위해 면화와 차, 아편을 인도가 생산을 하게 됩니다. 그 결과로 인도 경제는 영국에게 완전히 의존하게 되었어요. 원래는 자국에서 면화를 만들어서 직물로 직조해서 판매를 했다면 이제는 직물 산업이 완전히 무너져서 영국에게 면화를 팔아 직물을 들여와야 하는 신세에 놓인 거죠. 영국 없이는 면화를 팔 수도 직물을 들여오게 될 수도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인도의 40%가 명목상 독립적이었던 군주들에 의해 통치가 되었지만 이 군주들은 경제적 이유로 모두 영국에게 종속적이었어요. 군사적 지배 없이도 인도를 잡아들 수 있었던 거죠, 영국은. 그리고 군주들은 영국에 원료를 팔아먹은 돈을 런던 은행 계좌에 넣습니다. 그렇게 경제적 유착이 형성이 되고 영국에 복종하는 엘리트 계층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러나 영국 모델은 민족주의에 도전을 받아요. 원료를 수출하고 값비싼 완제품을 수입해오는 구조는 누가 봐도 불합리했기 때문에 인도인들은 영국 군대를 몰아내고 영국산 직물을 보이콧하고 자국 자본을 육성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맨체스터의 산업자본을 뒷받침하던 런던 금융자본은 자기네들 제국이 무너질 위기에 처하자 월스트리트로 이동을 해요. JP 모건 같은 가문이 런던에서 뉴욕으로 자본을 이동시킵니다. 그래서 자본주의 제국의 무게중심이 미국으로 이동을 하게 돼요. 미국의 모델은 영국의 그것과는 사뭇 달랐어요. 영국이 다른 나라를 원료 생산지, 완제품 투하지로 전락시켰다면 미국은 영국 같은 제국의 식민 통치에서 벗어난 신생 독립국들에게 산업화를 약속을 하고 제조업을 이전시켜줍니다. 그러나 여기서 함정은 월스트리트 미국 자본이 공급망을 다 쥐고 있다는 거예요. 이 구조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면 개별 국가들은 특정 부품만 생산을 하고 월스트리트가 통제하는 다국적 기업들이 그 부품들을 국가 사이에 유통시키는 공급망을 통제를 합니다. 이걸 국제적 노동분업이라 부르는데 신생 독립국들은 산업화되어서 자기 제조업이 생겨도 다른 나라들에서 부품들을 들여오기 위해 그리고 자기가 만든 부품을 다른 나라들에게 판매하기 위해 공급망을 쥐고 있는 미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게 돼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나라들 간 모든 판구매가 미국 달러로만 이루어질 수 있게 합니다. 따라서 원료부터 소재, 부품, 장비에서 완제품까지 이어지는 큰 그림을 월스트리트가 통제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으로부터 산업을 이전받은 신흥공업국들은 제조업이 성장하면 할수록 더더욱 미국 월스트리트가 통제하는 공급망에 의존하게 되는 역설이 생겨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의존적 발전인데 그렇게 런던 금융자본은 미국 월스트리트로 국점만 바꾸어서 그대로 패권을 유지할 수 있게 된 거죠. 동아시아에서는 일본과 네 마리 용이라 부르는 한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가 바로 미국에서부터 제조업을 이전받은 나라예요. 이 나라들은 수출을 통해 빠르게 성장하면서 의존적 발전을 영위합니다. 그리고 미국이 중국을 키워준 것도 바로 이 다섯 나라들이 미국에 대한 종속어에서부터 벗어나 미국을 경제적으로 위협했기 때문인데 일본, 한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 다섯 나라들의 경제를 무너뜨리고 이들에 대한 군사적인 위협을 만들어서 자국에게 종속시키기 위해 미국이 중국을 만든 거예요. 그럼 먼저 이 다섯 나라들의 경제가 어떻게 미국에 의해 만들어졌는가를 한번 볼 텐데 2차 세계대전 직후에 미국은 소련을 견제하기 위해 일본을 키워줬어요.
미 국무부 고문 존 포스터 덜레스가 일본 요시다 총리와 만나면서 샌프란시스코 체제라는 걸 만들었는데, 이 샌프란시스코 체제가 뭐냐 하면 미일 동맹을 기초로 일본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을 대리해 소련을 견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거예요. 이 구상에 따라서 일본의 경제 재건이 허용이 되었고, 일본의 미국 자본이 들어와 중화학공업과 컴퓨터공업이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경제 강국이 된 일본은 미국에서 산업을 이전받은 것처럼 한국하고 대만의 자국 산업을 이식시켜요. 조선업하고 석유화학공업과 반도체 산업이 차례로 이전됩니다. 이 때문에 대만의 TSMC 그리고 한국의 삼성전자와 하이니스 모두 일본의 소재, 부품, 장비를 쓸 수밖에 없는데, 역사적으로 공급망이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이고요. 일본이 미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한국하고 대만도 일본에 의존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홍콩하고 싱가포르는 일본의 종합상사와 은행의 동남아 진출 거점이 되어서 자본을 유통시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일본 중심 공급망을 미쓰비시 같은 종합상사들이 통제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미국에서 일본, 일본에서 한국, 그리고 대만, 홍콩, 싱가포르, 그리고 이 나라들에서 다시 동남아로 이어지는 경제적인 위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위계상 더 높은 위치에 있을수록 더 많은 경제적 이익을 얻습니다. 미국 월스트리트는 위계의 최정점에서 항상 초과이윤을 얻었고, 그 아래에 있던 일본의 종합상사들은 미국에게 돈을 뺏길 수밖에 없는 구조였어요. 이것 때문에 일본은 미국에 도전할 생각을 품게 됩니다. 이게 바로 AMF 구상인데, 아마 IMF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미국이 만든 국제통화기금이죠. 근데 미국은 이런 국제금융기구를 통해서 달러 패권을 유지하고 월스트리트 자본이 이곳저곳으로 이동해서 다른 나라들을 경제적으로 종속시킬 수 있게 합니다. 일본은 미국의 월스트리트 체제를 깨버리고 종합상사들을 중심으로 한 도쿄 체제를 새로 만들려고 했어요. 미국에 대한 경제적 금융적 종속을 탈피하고 자기가 동아시아에서 경제적 위계의 최정점에 서려고 한 거예요. 이걸 위해서 IMF를 대체할 수 있는 아시아 통화기금, 그러니까 AMF를 구성을 하는데, 그리고 동아시아를 엔화 통화권으로 묶으려고 시도를 했어요. 일본 종합상사들이 중심이 되어서 동아시아 안에서의 상품들이 엔화로만 거래될 수 있게 하려고 했던 거죠. 옛날 일제가 만들려고 했던 대동아 공영권을 다시 건설하려고 시도를 했던 건데, 이거에 대해 월스트리트는 일본을 무너뜨리기 위해 세 가지 전략을 고안을 합니다. 일단 첫째는 플라자합인데, 엔화를 2배 절상시켜서 일본의 수출 경쟁력을 악화시키는 거고, 둘째는 외환위기예요. 동남아와 대만, 한국이 일본의 경제적 위기의 아래에 있는 나라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나라들을 무너뜨리는 전략을 취하는 거예요. 대만과 한국, 동남아에서 달러를 빠르게 회수하고 외환위기를 일으켜서 기업들을 부도내고 그 구조의 정점에 있는 일본을 함께 몰락시키는 거고, 그리고 셋째가 바로 적성국인 중국을 길러주는 것이었습니다. 동아시아 나라들이 외환위기를 맞자 일본은 1,000억 달러 규모의 엔화 통화기금, 즉 AMF를 창설해서 IMF 대신 관대한 조건으로 엔화를 공급하겠다고 제안을 했어요. 이에 미국은 미일 동맹 파기까지 경고를 하면서 일본을 전방위적으로 압박을 합니다. 결국 일본은 AMF 구상을 철회했고요. 그렇게 동아시아 기업들이 줄도산이 나고 일본도 수출 경쟁력을 잃고 몰락을 해요. IMF 이후 한국의 경제 성장률도 연평균 10% 수준에서 연평균 1에서 3% 수준으로 급락을 하고 아직까지도 여기에서 회복을 못한 상황이고요. 이거를 보면은 미국 월스트리트가 일본 주도 동아시아 경제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금융 테러를 가한 거죠.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게 중국의 성장인데, 일본과 동아시아 경제가 무너졌지만 월스트리트는 이 나라들이 언제든지 다시 성장을 해서 미국을 위협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중국을 키워서 동아시아 국가들을 위협하고 미국에 자발적으로 복속하게끔 합니다. 더불어 중국 제조업을 키워서 구조적으로 동아시아 경제를 침체를 시키는데, 월스트리트는 일찍부터 중국을 키워주기 위한 준비 작업을 해놓습니다. 1971년 월스트리트의 외교관 헨리 키신저가 비밀리에 베이징을 방문을 해요. 마오쩌둥과 대립하면서 시장 경제를 추구하던 덩샤오핑과 그의 동지들에게 키신저는 경제적 번영을 약속합니다. 미국 자본이 들어와서 중국의 제조업을 살려주겠다. 공장을 지어주겠다. 그리고 1979년 덩샤오핑이 미국을 방문을 해요. 미국에 가서 덩샤오핑은 데이비드 록펠러라는 사람을 만나는데, 이 록펠러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체이스 맨해튼이라는 은행의 회장이에요. 이 체이스 맨해튼이 월스트리트에서 아주 중요한 은행이고, 데이비드 록펠러도 월스트리트의 핵심 인사 중 한 명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체이스 맨해튼 은행이 곧바로 중국에 사무소를 개설을 합니다. 그리고 1992년 덩샤오핑 분파가 중국을 완전히 장악하게 되니까 월스트리트 자본이 대대적으로 중국으로 유입이 돼요. 이거를 우리는 개혁개방이라고 부르고요. 이 시기는 미국이 일본을 견제하기 시작한 시기하고도 겹칩니다.
페트로차이나 중국 공산은행 같은 중국 국영기업들의 골드만삭스가 거금을 투하하고요. 그리고 중국 국제금융공사 설립에 모건 스탠리가 참여를 했고 JP 모건도 본격적으로 중국 시장에 진입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2001년 12월에는 중국이 세계무역기구 WTO에 가입을 해요. 그 대가로 중국 금융시장이 월스트리트 자본에 완전히 개방되게 되고요. 이 시기 재밌는 게 골드만삭스가 중국 정부의 금융 자문이 됩니다. 그래서 중국 외환보유고 투자기구의 자문 역할을 맡게 돼요. 그리고 그 이후 금융을 시작으로 중국의 미국 산업자본이 대대적으로 진출하기 시작을 하는데 1990년대부터 나이키가 중국 공장에 생산을 하기 시작하고 제너럴 일렉트릭도 가전제품을 중국에서 조립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IBM은 중국에서 컴퓨터를 만들어요. 월마트 같은 경우에는 2000년대부터 자사 공급업체들을 다 중국으로 옮기고 1998년부터 애플이 중국 공장에서 자기네 제품을 다 생산하기 시작합니다. 즉 월스트리트는 일본과 대만, 한국 대신 중국을 자기 아래에 둔 새로운 경제적 위계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리고 그 최대 수혜자는 당연히 미국입니다. 애플을 기준으로 보면 애플의 마진은 약 59%였지만 중국 조립노동의 비중은 2%밖에 안 됐어요. 그리고 월스트리트는 중국을 통해서 한국과 대만의 산업 기반을 몰락시킵니다. 조선업의 경우엔 2000년대 중반까지 한국이 세계 1위였지만 2010년 초부터 중국이 한국 수주량을 뛰어넘게 되었고 철강 산업 또한 중국발 공급 과잉으로 무너져요. 그리고 80년대 최대 수출 기지였던 한국 섬유 산업도 중국으로 이전하거나 완전히 폐업을 합니다. 대만 전기전자 부문도 완전히 무너지고요. 그리고 석유화학 산업이 가장 두드러지는데 롯데케미컬 같은 재벌들이 중국발 공급 과잉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로 자본을 다 회수하고 사업을 철수하려 하고 있어요. 여천 NCC 같은 업체들은 수년간 적자를 기록하면서 계속 공장을 폐쇄 중인데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제조업 단지였던 울산은 경제적으로 몰락하고 있습니다. 2015년 인구수 정점을 찍은 후로 지금까지 7만 명이 줄어들었어요. 청년들도 일자리를 잃고 다들 서울로 이동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구조 아래서 막대한 외화를 벌어들인 중국은 그거를 다시 미국 국채를 사는 데 써서 미국의 달러 패권을 유지해줍니다. 달러는 그 자체로 종이 쪼가리에 불과해서 달러의 통화 가치를 뒷받침하기 위해 누가 국채를 사줘야 되는데 중국이 이 역할을 기꺼이 자임을 한 거죠. 그래서 중국은 2008년 9월 미국 국채 최대 해외 보유국이 돼요. 그리고 월스트리트 자본 유입으로 제조업 기반을 팽창시킨 중국은 그 경제력을 가지고 군사력을 엄청나게 키웁니다. 1990년 약 60억 달러 수준이었던 중국의 국방 예산이 2024년 2360억 달러로 40배가량 증가를 했고 90년대엔 연안방어밖에 못했던 중국 해군이 2020년 함정 척수 기준 세계 최대 해군으로 부상을 해요. 그리고 중국 군수업체들이 월스트리트 자본 투자를 직접적으로 받는데 블랙록, 뱅가드, 스테이트 스트리트 같은 미국의 거대 자산 운용사들이 중국 주식시장에 투자를 해서 군수업체들로 미국 자본이 대대적으로 유입이 됩니다. 그래서 모건 스탠리의 자본은 최첨단 전투기를 만드는 중국 항공 공업 집단에 유입이 됩니다. 이 군사력을 가지고 중국은 군사력을 동아시아 전역에 투사를 하면서 한국과 대만을 위협하기 시작해요. 세미나 시작 때 언급한 대로 트럼프는 중국의 군사적 위협을 지렛대로 삼아서 대만에서 반도체 투자를 약속받아 산업 기반을 리쇼어링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한국에 대해서는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구해서 돈을 뜯어가려 하고 있고요. 한미동맹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말이죠. 그리고 미국 군산복합체가 대만과 한국, 일본에 막대한 양의 무기를 판매하면서 이익을 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정리를 해볼게요. 미국은 소련 견제를 위해서 샌프란시스코 체제를 만들어서 일본과 동아시아 경제를 길러주고 있어요. 그런데 일본이 미국을 제치고 자국 중심 질서를 새로 만들려고 하니까 미국은 동아시아에 외환위기를 일으키고 일본을 플라자 합의로 거꾸로 틀입니다. 그리고 중국 제조업을 팽창시켜서 동아시아 경제를 가격 경쟁으로 짓누르고 군사 강국으로 만들어 위협해서 대만과 한국 같은 나라들이 미국이 돈을 뺏어도 복종할 수밖에 없게 만들고 있어요. 그럼 미국과 중국이 다 짜고 치는 거냐? 그건 아닙니다. 미국과 중국은 실제로 대립을 하고 있는데 트럼프의 중국에 대한 반도체 제재나 중국의 히토류 통제 같은 건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건데 이건 미국과 중국이 재조정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협상전 기싸움 같은 거라고 보면 무방합니다. 중국은 그동안 미국 패권을 유지해오는데 톡톡히 기여를 해왔는데 국채를 제일 많이 사주고 동아시아 국가들을 견제를 해주고 군사적으로 위협도 해주면서 미국이 자기네들 동맹국들을 종속시키는데 결정적으로 기여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미국 주도 세계 질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니까 중국은 미국에게 권력의 재조정을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중국이 이야기하는 건 이런 거예요.
미국이 더 많은 것을 우리에게 주지 않으면 더 이상 미국의 게임에 참여하지 않겠다. 그리고 중국이 참여하지 않으면 달러는 종이 쪼가리가 되고 미국 패권 유지의 결정적인 동아시아 지역이 완전히 이탈해버리겠죠. 그래서 2010년대 중반부터 중국은 미국 국채 보유량을 계속 줄이고 있어요. 2013년 1조 3,160억 달러로 정점을 찍은 후 최근 6천억 달러대 중반까지 국채 보유량이 떨어졌고, 그리고 금매입을 지속적으로 늘리면서 미국 달러 패권에 위협을 가하는 중입니다. 2023년 중국은 반도체 핵심 소재인 갈륨과 게르마늄 수출을 통제하기 시작했고, 2024년 12월에는 대미 수출을 아예 전면 금지해버려요. 그리고 2021년에는 반외국 제재법이라는 것을 제정을 해서 미국의 제재에 동참하는 중국 기업들을 중국 정부에서 제재하는 법적 틀을 구축합니다. 딥시크를 오픈소스로 풀어버리기도 했는데, 이거는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을 견제를 하고 AI 산업 생태계에서 미국이 독점을 구축하는 걸 차단을 해버리는 거죠. 이에 반해 미국은 중국에 대중관세를 부과를 해서 2025년 4월까지 누적 관세를 145%까지 올렸다가 지금은 관세를 완화한 상태예요. 그러나 아직 50% 이상 수준에 머물고 있고, 그리고 2022년 미 상무부에서는 전면적인 대중반도체 수출 통제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첨단 반도체가 중국으로 아예 판매되지 못하게 하고, 미국 시민권자와 영주권자가 중국 반도체 기업에서 근무하는 것을 금지해버리고 있어요. 그리고 반도체 관련 소재 부품 장비의 판매도 차단하기 시작을 합니다. 미중 양국이 일종의 치킨 게임을 하는 건데, 2018년부터 실시된 양국 간의 무역 전쟁으로 인해 미중 양국은 서로에 대한 최대 교역국이 이제 더 이상 아니게 됐어요. 서로가 3위 교역 파트너에 불과하고요. 중국의 경우에는 아세안 나라들이 1위이고, 그리고 미국의 경우에는 멕시코가 1위 교역국이 됐습니다. 더불어 군사적 대립도 점점 심해지고 있는 양상인데, 미국의 군산복합체가 중국과의 군사적 충돌이 심해져야 더 많은 혈세를 자기네들이 뜯어갈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미국 펜타곤은 중국과의 군사적 충돌이 통제 가능한 선에서 계속 대립을 빚으려고 할 거예요. 그리고 앞서 언급했던 대로 이게 미국의 동맹국 종속 전략에도 부합하기 때문에 딱 잘라서 모든 군사적 충돌이 연출이다 혹은 진정성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연출도 있고 진정성이 있는 실제 대립도 있는 거죠. 현실은 언제나 복잡한 거고요. 그러나 미국과 중국이 완전히 디커플링 되는 것은 불가능해요. 미중 무역은 2024년 기준 5,800억 달러 규모로 단일 양자 무역 관계로는 최대치예요. 그리고 중국과 미국의 공급망은 아직도 통합이 되어 있고요. 더불어 미중 무역 전쟁이 아무리 격화되더라도 서로 절대 건드리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중국산 스마트폰, 노트북, 컴퓨터, 메모리 칩을 관세 면제 리스트에서 적용을 해가지고 중국산 품목이 수입될 수 있도록 했고, 중국에서 생산하고 있는 미국 기업 의료품도 관세에서 면제가 되었어요. 반면에 중국은 대미 수출하는 농수산물 품목을 통제하지 않고 있고, 일반 산업용 부품 같은 거를 통제하지 않고 있어요. 중국은 자국이 보유한 미국 국채를 점진적으로 감축할지언정 급격하게 매각하지는 않고 있는데, 그 즉시 미국 양국이 모두 경제적으로 몰락할 것을 알기 때문이겠죠. 그럼 이 치킨 게임의 결과가 무엇인가? 여기서부터는 예측의 영역인데, 저는 미국이 중국에게 양보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동아시아에 대한 패권을 중국에게 양보하고 대만과 한국에 대한 패권을 가지도록 허용해 줄 거예요. 그러나 중국에게 동아시아를 넘겨주기 전에 동아시아에 있는 자기 동맹국들의 산업기관을 모두 탈취해 갈 겁니다. 트럼프의 대만과 한국에 대한 대미 투자 압박, 한국의 조선업 투자 요구, 대만의 TSMC 반도체 설비 이전 요구 모두 동아시아 산업 기반의 탈취 및 중국에게 패권 이양을 대비하는 건데, 홍콩도 똑같은 수순을 밟고 중국에게 넘어갔어요. 재밌는 사실을 얘기해보자면 2019년부터 일국양제가 끝나고 홍콩이 중국화되기 시작하는 시점에 미국과 영국 금융자본이 본국으로 모두 이탈을 합니다. 그리고 골드만삭스, 모건스탠리, JP모건, 시티그룹, 뱅크 오브 아메리카 모두 2020년 이후 홍콩 인력을 점진적으로 감축을 했고, 블랙록 같은 미국 자산운용사들이 신규 채용을 중단을 합니다. 홍콩에서 자본금이 대거 빠져나갔고 홍콩의 금융 허브 역할이 대폭 축소가 돼요. 이건 우연이 아니라 월스트리트 자본이 중국에게 홍콩을 넘겨주기 전에 미리 빠져나간 거예요. 미중 간의 모종의 거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실제로 트럼프는 2019년 대대적으로 벌어지던 홍콩의 우산혁명 시위에 대해서 시진핑이 홍콩을 어떻게 처리할지는 그의 권한이다 이렇게 발언을 한 바 있어요. 대외적으로는 홍콩 민주화를 지지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홍콩에 대한 처분권을 중국에게 넘겨준 거라 봐야 돼요. 그리고 볼턴 전 국가안보보좌관에 따르면 트럼프는 2019년 6월에 오사카 G20 정상회담에서 시진핑에게
홍콩 문제로 미국이 비판하는 것을 자제할 테니까 농산물 구매를 늘려달라는 취지로 말했어요. 그리고 신장 위구르 강제 수용소에 대해서도 시진핑이 옳은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다 미국의 포트리스 아메리카라는 전략의 일환인데, 포트리스 아메리카란 트럼프 행정부가 채택하고 있는 지정학적 전략으로 아메리카 대륙에 대한 미국의 패권을 강화를 하고 반미 국가들을 전멸시키는 한편, 동아시아와 같은 지역에서는 지정학적 패권을 일정하게 넘겨주고 후퇴하겠다는 전략이에요. 따라서 동아시아에서 동맹국들의 군사적 부담을 늘리고 자국의 군비 지출은 줄이며 동아시아 국가들의 산업 기반을 북미로 뜯어가서 미국의 산업 생산력을 강화시키는 한편, 경제적 이권을 미국에게 다 내어주어 줄 게 없는 나라들은 어떻게 하냐, 중국에게 넘긴다, 이런 전략을 채택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포트리스 아메리카 전략에 따르면 동아시아와 다른 여타 지역에서 후퇴한 미국은 대서양과 태평양에 둘러싸여서 외부 세계로부터의 침공에서 안전한 아메리카 대륙을 혼자서 통치를 하면서 제조업과 천연자원, 그리고 특히 식량을 쥐고 다른 나라들을 경제적으로 흔들 수 있게 됩니다. 특히 대미 식량 의존도가 매우 높은 한국이 포트리스 아메리카 전략의 아주 좋은 먹잇감이라고 볼 수 있는데, 한국의 식량 작업률이 지금 44% 수준이거든요. 여기에서 쌀을 제외한 곡물 작업률은 20%예요. OECD 최하위권인데, 한국이 수입하는 식량의 35%가 미국산입니다. 미국이 한국의 밥줄을 쥐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미국은 자국과 경제적으로 얽혀있는 중국에게 미국 패권을 유지시켜주는 대가로 동아시아 패권을 일정하게 넘겨주고, 그 대신 대만이나 한국에서 산업 기반을 북미로 뜯어가 질서 있는 후퇴를 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메리카 대륙으로 돌아가서 식량과 주요 제조 품목을 쥐고 흔들면서 해외 다른 나라들을 경제적으로 위협하려고 할 거예요. 중국 또한 경제 성장 자체가 미국 월스트리트와 밀접하게 엮여있기 때문에 미국과 협상을 하려고 할 뿐 미국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중국은 이란과 북한 같은 나라들과 달리 반미 국가가 아니에요. 최근 미중 정상회담에서 시진핑이 중국의 번영과 망하는 함께 갈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한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죠. 그리고 중국이 미국에 의존하고 있는 건 경제뿐만이 아닙니다. 중국은 자국의 엘리트 생산을 미국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인데, 중국 최상층 엘리트 자녀들이 다 미국에서 유학 중인 건 우연이 아니에요. 시진핑 주석의 외동딸 시밍전은 하버드 대학교 심리학과를 졸업을 했고, 후진타오 아들은 예일을, 장쩌민 손자는 하버드를, 덩샤오핑 손자는 듀크 대학을, 그리고 인민해방군 고위 장성 자녀들이 미국 아이비리그에서 졸업을 한 후 월스트리트와 실리콘밸리에서 근무를 하고 있어요. 중국 첨단 테크 산업 기술진도 다수가 미국 박사 출신인데, 엘리트들은 국가의 방향성을 주도를 하는 국가의 두뇌라고 봐도 무방하잖아요. 만일 중국이 진짜 반미 국가라면 왜 최상층 엘리트 2세들의 교육을 미국에게 외주 맡겼겠는가? 이건 중국 체제의 본질을 보여주는 거예요. 반서구화를 외치면서도 자녀들은 다 미국으로 유학을 보내는 거죠. 시진핑을 포함한 현대 중국 공산당의 엘리트들은 사회주의 혁명을 하던 마오쩌둥과 같은 정치 세력이 아니에요. 서구 자본주의의 환상을 가지고 있던, 일찍부터 월스트리트와 밀접하게 연계를 가지고 있던 덩샤오핑 분파인데, 그리고 지금 그 분파의 2세들이 미국에서 미국식 교육을 받고 미국적으로 사고를 하면서 미국에 협조를 하면서 월스트리트의 세계 지배가 유지되는 데 있어서의 중심적 역할을 자임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대표적 반미 국가인 이란과도 극명하게 갈리는데, 미국 내 이란 유학생 수는 매우 적고 혁명수비대하고 이란 성직자 등 고위층 자녀들은 극소수의 사례를 제외하고는 대다수가 국내에서 교육을 받고 있어요. 그럼 결론적으로 미국과 중국은 월스트리트 세계 질서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사실상 한 몸이고, 이권 재조정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경쟁하는 관계지 서로의 생사가 걸린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여기에 속아서 트럼프의 요구대로 미국이 중국으로부터 보호를 해주는 대가로 대미 투자를 해주고 산업 기반을 다 갖다 바치면 트럼프는 아쉬울 것 없이 중국의 동맹국들을 넘겨줄 거예요. 대만도 지금 그 수순을 밟고 있는 건데, 미국은 대외적 수사하고 달리 대만을 지켜주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중국의 군사적 위협을 명목으로 산업 기반을 탈취해가고 방위비를 뜯어간 후에 경제적으로 텅 빈 대만을 중국에게 넘겨줄 겁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상황에 대해 무엇을 시사하는지는 진지하게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